강명길의 다시 듣는 한국 현대사. 제22강 장부출가 생불환.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베를 감동시키는 교육방송 닥터강의 다시 듣는 한국현대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본 방송은 박세길의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와 서울대학교 출판부의 한국사 특강 그리고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토대로 진행됩니다. 오늘도 닥터강 강명기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 잘 보내셨죠? 예, 잘 보냈습니다. 참 눈도 오고 날씨도 춥고 해서요. 예. 많은 분들이 빙판길에 넘어지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이게 몇 번 넘어졌는데요. 네네. 20대 때까지는 몰랐는데, 이게 넘어지면 이게 그 몸이 막 아파지는 느낌이 네. 확실히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 분들, 그다음에 또 우리 어르신들, 네. 건강, 그다음에 또 낙상 사고 좀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22번째 강의를 함께 하실 텐데요. 오늘의 네. 역사로 뭐 중요한 뉴스 같은 게 있을까요? 예, 오늘의 역사는 뭐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네네. 이제 1971년 1월 27일. 네. 우리 애청자분들께서 다 아실 텐데 김대중 납치 사건. 김대중 전 예. 대통령. 예. 예. 그 73년 8월에 네. 이제 납치가 된 거죠, 일본에서. 네. 중앙정보부 요원들에 의해서. 그 사건의 앞에 있었던 발단이 되는 사건이었나요? 그런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예. 네네. 근데 사실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 또 학생들이랑 같이 듣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그것도 뭐 우리가 알기로는 지금 뭐 대통령이셨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그 전에도 아주 막강한 영향력이 있는 야권 정치인이셨는데 어쩌다가 납치까지 되시고 예. 뭐 그러셨는지 이야기를 짧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네. 1971년에 네. 대통령 선거에서 신민당 후보로 출마를 네. 하시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여당 후보, 공화당 후보가 바로 이제 박정희가 되겠죠. 박정희 네. 후보가 엄청난 부정선거, 관건선거를 자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신민당의 김대중 후보는 아깝게 집니다. 94만 표 차로. 그러면 제대로 붙었으면 이겼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네네. 48대 51 네. 이렇게 아주 근소한 차로 졌죠. 네네. 그 정도로 이제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박정희 독재 권력에서는 네. 장기 집권, 독재 정권 유지에 커다란 걸림돌이 바로 이제 김대중이다. 이렇게 해서 엄청난 의식을 하게 되는. 네. 이승만 조봉암 이때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그렇죠. 그때처럼 이제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예, 일종의 그렇습니다. 좀 작업이 들어간 거군요. 예. 그래서 알게 모르게 김대중 대통령 네. 그 당시 이제 김대중 후보였죠. 예. 후보는 신변의 위협을 위협을 많이 받게 되고요. 실제로도 진실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네. 이것이 김대중에 대한 테러 혹은 암살 음모가 있었다. 실제로 장준하 선생님께서도 타살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정황, 그다음에 또 예전에 김구 선생님의 암살 사건이라든가 네. 조봉암 진보당 당수였던 사형 판결, 네.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 신변의 위협을 느꼈고 그런 거에 대해서 대단히 이제 조심하는 시기였었는데 네. 바로 71년 1월 27일 네. 김대중 후보가 살던 동교동 자택 네. 앞에서 담배가 은박지가 있죠. 네네. 은박지에 권총과 그다음에 화약이 연결된 장난감 권총하고 화약이 연결된 사제 폭발물이 폭발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엄청난 일이네요. 예, 예. 그 당시 신문에 대서특필이 되지요. 그런데 바로 사건은 바로 이제 김대중 후보의 조카의 장난으로 조카요? 이게 드러납니다. 아니 조카가 몇 살인데 15살이었습니다, 당시에. 아니 15살짜리가 사지폭탄을 맞는다고요? 예, 그렇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것도 삼촌을 해하기 위해서? 예. 그랬더니 삼촌을 해야 한 건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그래서 경찰 조사는 그렇게 발표해놨는데 이 조카가
나중에 경찰의 위협과 과혹행위로 허위 자백한 것이다. 아니, 라고 이제 15살짜리. 진술을 번복을 하게 됩니다. 예. 예. 참. 그래서 경찰 수사는 지지부진하게 이제 미궁으로 빠지게 되고, 네. 예, 그래서 김대중 후보는 신변의 위협을 느끼게 그렇군요. 되면서 미국하고 일본으로 네네. 신병치료, 몸이 많이 아팠던 상태였기 때문에 뭐 네. 대단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신병치료를 이유로 미국하고 일본으로 왕래를 하게 됩니다. 네네. 그러면서 미국하고 일본에서 그 반정부 활동, 네. 반정부 활동에 대한 어떤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발언을 가감없이 하게 네. 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결국은 그 다다음 해인 73년에 예. 납치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군요. 맞습니다. 예. 이 중앙정보부 요원에 의해서 그 일본에 있는 호텔에서 강제로 이제 납치가 됐는데 정말 이게 과감하네요. 국내에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예. 국외에서 정보부 요원이 그러게요. 유력한 야당의 지도자를 범죄자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래서 약물 주사해서 그래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그러다가 이제 일본에서 이제 우리나라로 넘어온 현해탄 앞바다에서 네. 수장을 하려고. 진짜 무섭다. 예. 영화 같네요.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된 미국과 네. 일본에서 엄청난 압력을 가하게 되면서 그것이 이제 김정일 대통령이 목숨을 부지하게 되는 네. 계기가 되었었던 거죠. 그런 파란만장한 여왕 같은 스토리를 겪고 목숨을 간신히 이제 살아나셔서 사실 그동안 뭐 조봉암 그 당수도 그렇고 장준하 선생님도 그렇고 참 많은 분들이 야권의 지도자들이 정말 아까운 목숨을 잃게 되셨거든요. 예, 그나마 그렇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다행히 이제 천운이 도와서 목숨을 건지셔서 그나마도 이 대통령으로 이제 대한민국의 역사를 조금이라도 많이 그렇죠. 지금이 좀 되돌아가긴 했지만 예. 그래도 많이 민주정부에서 또 대한민국의 역사를 정방향으로 많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이 바로 이제 테러가 되는 거죠. 테러리즘인 거고. 아, 그죠. 그게 진짜 예. 테러죠. 지금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하고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것들이 이제 의열투쟁에 관한 내용인데, 네. 이러한 의열투쟁하고 테러는 엄격하게 구분해서 우리가 네. 알 필요가 있는 거지요. 그럼요, 예. 그럼요. 그러면 이제 오늘의 역사가 두 가지라고 하셨는데 네. 하나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납치 사건의 이 단초가 됐던 시작이 됐던 사제폭발 사지폭발물. 예, 사건이었고요. 네. 또 하나는 1996년이죠. 얼마 안 됐네요. 1월 말입니다. 네. 바로 그 인기 그룹이었죠. 서태지와 아이들이 전격 은퇴를 선언하고 그룹을 해체하게 된. 아니 그게 무슨 역사적 오늘이에요. 대단히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뭐 독립운동 내지는 네. 뭐 민주화 운동과 깊은 연관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네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네. 특히 대한민국의 어떤 젊은층 20대, 30대, 40대는 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서태지에 대한 향수가 있거든요. 요즘 또 뭐 드라마도 예. 그 당시를 배경으로 했던 드라마도 많고 하는데 이 서태지 같은 경우에는 네. 많은 문화평론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대한민국의 음악은 대한민국의 대중예술은 서태지 이전과 서태지 이후로 구분할 수 있다. 그만큼 혁명적인 그렇죠. 존재라는 거죠. 예, 서태지의 음악 스타일도 그랬고 네. 그 다음에 서태지의 그 음악에 나오는 메시지도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서태지라고 하는 것은 서태지 현상이라고 네. 하는 것은 뭐 속된 보통 그 당시 표현에서는 문화 대통령이다. 맞아요. 예. 네, 그랬죠. 그래서 그 서태지 이전의 어떤 대중음악의 흐름이 어떤 그 시대를 따라가는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네. 서태지 이후에는 대중음악이 시대를 선도해 나가는 그러한 방향으로 전개되었었고 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보통 X세대 그렇죠? 맞아요. 네. 이러면서 우리 젊은 층들이 어떤 개성, 창의성 네. 그래서 다양했던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게 네. 됐었고 이것이 바로 이제 21세기 2013년 14년 대한민국을 끌어가는 힘으로 작용하는 네. 과정이었어요. 사실 문화의 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요. 또 문화에서부터 사실 가장 약한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총칼보다도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일제 강점기 일본 제국주의자들도 네.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나면서 네. 3.1 만세 운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민중들의 폭발적인 어떤 저항 의지 네. 그다음에 또 사회 비판 의식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통치의 방식을
문화 통치로 네. 좀 유화적인 정책으로 하지만 치밀한 예. 어떤 식민지 통치 전략을 가져갔었던 것도 네. 지금의 상황과도 연관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게 생각나요. 저는 뭐 서태지 세대는 아니라서 뭐 노래 유명한 곡들 외에는 잘은 모르긴 하는데 발해를 꿈꾸며 뭐 이런 노래도 있고요. 굉장히 그렇죠. 좀 민족 의식을 고취시키는 그런 곡들이 또 꽤 상당수 있었던 걸로.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회 비판 의식, 예, 바로 그렇죠. 죽음의 늪, 그 다음에 또 그 야간 자율학습. 맞아요. 새벽에 일어나서 별을 보고 집으로 네. 돌아왔었던 그때 교육 현실, 교실 이데아라는 네, 노래 맞아요. 여러 가지가 있죠. 예. 네, 그러네요. 그래서 서태지와 아이들이 해체를 한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충격을 많이 받으셨군요. 예, 저도 많이 이제 좀 아쉬워하고 네네. 충격까지는 아니지만 많이 좀 안타까워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그때 뭐 초등학교 6학년 때라. 아무튼 역사 속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그럼 22번째 강의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강명길의 다시 듣는 한국 현대사를 듣고 계십니다. 형성평가 1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기관지인 독립신문은 1920년 2월 5일자 일면에서 7가사를 공식적으로 거론하였다. 이는 항일 민족 진영에서 마땅히 죽여야 할 7가지 대상을 정한 것이다. 다음 중 7가설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오. 1.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들. 2. TV 토론을 통해 교학사를 제외한 7종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좌빨이며 반박하는 상대편 교수놈에게 잡소리 그만하라고 따끔하게 충고해 주신 연세대학교 류석춘 교수님. 3. 일본군 위안부는 단순히 매춘부였고 돈을 위해서 매춘을 저질렀다고 일본 언론을 통해 주장하신 고매하시고 학식이 높으신 안병직 서울대학교 교수님. 4. 1936년 13살에 일본 순사에게 끌려가 광복대까지 일본군 성노예로 살아오시고 한평생 폐지를 모아 마련한 전 재산을 장학금으로 기부하신 황금자 할머니. 5. 황금자 할머니의 빈소에 화환을 보낸 일본군 장교 다카키 마사오의 따님이신 창조경제의 주창자, 원칙과 신뢰의 정치인 박근혜 대통령 카카. 네, 오늘 22번째 강의 장부 출가 생불한 편 함께 하시겠습니다. 제목이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예, 이 장부 출가 생불환. 네. 대장부가, 사내 대장부가 뜻을 품고 출가를 하게 되면, 집을 나서게 되면 살아서 돌아오지 않는다. 윤봉길 선생님께서, 매헌 윤봉길 선생님께서 독립운동을 위해 헌신하고자 결심하시고 집을 떠나면서 어머님에게 남긴 편지이자 유언입니다. 네, 말씀대로 되셨군요. 이게 윤봉길 선생님께서 뜻을 윤봉길 선생님께서 원하셨던 뜻이 바로 이루어지진 않으셨지만 어찌됐건 윤봉길 의사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목숨을 바치며 노력을 해주셨죠. 그 덕분에 어찌됐건 광복을 맞이하게 된 거고요. 네, 오늘 맞습니다. 이 윤봉길 의사를 비롯해서 의열투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다고 하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참 지난번 안중근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이게 참 거의 눈물 나는 우리 뭐 이시영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 이회영 선생님 이런 분들 이야기도 그렇고요. 그야말로 피 터지는 온몸 이 불살라서 조국 독립을 위해 애써주시는 분들, 정말 꼭 그 어느 것보다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꼭 외우고 익혀야 할 분들 이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배워보고 있는데요. 오늘 의열투쟁 한 시기적으로는 어느 때쯤 되는 건가요? 네, 의열투쟁은 바로 이제 그 1910년 후반, 네. 20년대 중반까지 이뤘었던 항일 무장투쟁의 주요한 방략, 방법으로서 실행되었던 것입니다. 네.
그 예. 즈음에서 좀 시대 상황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예. 좋을 것 같아요. 1920년대라고 하면 바로 직전 1919년이죠.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시간이 좀 많이 뛰어넘었는데요. 바로 그 3.1 만세운동 예. 시기, 그러니까 안중근 선생님, 안중근 의사의 그 이토 히로부미 저격 사건이 네네. 바로 1909년이지요. 예. 그리고 10년 정도를 뛰어넘은 겁니다. 예. 그리고 신흥무관학교 그 중간에 있었고 예. 원래는 순서대로 한다라고 하면 만세운동 네. 그리고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거를 살짝 넘겨서 네. 왜냐하면 그 만세운동과 같은 경우 그다음에 또 상해 임시정부 같은 경우에는요 되게 대단히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네네. 그 이후의 상황들을 조금 안 다음에 뒤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네네. 공부를 하는 게 조금 이해하는데 좀 수월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되는 거고요. 이 당시 이제 1920년대부터 이제 30년대까지 만주에서 있었던 네. 우리 무장, 독립전쟁에 대한 상황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네. 당시 만주에 우리 이 조선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 한일 병탄 이후에 네. 토지조사 사업이라든가 네. 동양촉식 주식회사라든가 이런 일제 수탈과 어떤 침략 정책이 노골화가 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토지를 잃은 그다음에 또 삶의 터전을 잃은 많은 조선인들이 일본으로, 네. 하와이로, 네. 멕시코로 뿐만 아니라 만주 지방으로 네네. 그래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많은 독립군들도 그쵸. 독립운동을 준비했었던 네. 거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신흥무관학교가 되는 거죠. 네네. 예. 국내에서 더 이상 독립운동을 하기가 용이치 않았기 때문에 맞습니다. 또 만주로 이동을 좀 한 셈이죠. 그래서 그 1934년 일본 제국주의의 통계 네. 자료에 의하면 만주에는 그 당시에 중국인들이 3,400만 명 정도가 살았고요. 예. 그다음에 조선인은 70만 명 정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그렇게 적은 인원이 살았던 건 아닙니다. 네네. 그런데 이 만주는 한반도 면적의 5배에서 6배 정도가 되는 광활한 땅이에요. 네네. 그래서 70만 명이 있다. 그다음에 또 중국인이 3,500만, 3,400만 정도가 있다라고 하면 그 중에서 조선인은 별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아, 점점밖에 그렇죠. 안 되는. 점을 좀 뿌려놓은 것 같은 예.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만주 지방에서 독립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웠겠네요. 고단했었던 거죠. 예. 예. 아, 참 우리 조선 국민들이 다 이렇게 뭉쳐져 있어도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다 흩어져서 그것도 굉장히 그 척박한 땅에서 각자 먹고 살기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예. 그런 사람들을 추스려서 독립운동을 해야 되고 했으면 얼마나 힘든 싸움을 하셨을까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만주에서의 독립운동, 네.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국내에서의 독립운동이 네네. 있는데 먼저 국내 독립운동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예. 그 당시에 제가 다드사 첫 부분에 말씀드렸었던 예. 신간회, 아, 광주 학생 운동이 네네. 있었죠. 광주 학생 의거 네네. 를 중심으로 해서 신간회를 통해서 민족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들과 네.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들이 합작을 하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공동의 투쟁을 항일 투쟁을 하게 되는데 네. 국내에서 아무래도 독립운동을 네. 독립투쟁을 본격적으로 벌여내는 것이 대단히 벽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 일본의 예. 견제도 굉장히 심했을 테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신간회가 해체가 네. 되면서 타협적이었던 민족주의자들, 그다음에 또 비타협적이었던 민족주의자들로 좀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 비타협적인 민족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국학운동, 그러니까 좀 합법적인 운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독립운동을. 네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역사, 우리의 말 어떤 분들이 주로 있나요? 위당 정인보 선생님이 대표적이었던 분들이고요. 예. 그리고 요때가 바로 이제 중일 전쟁이 일어나고 침략 전쟁, 일제 수탈과 침략이 노골화됐던 시기이기 때문에 타협적인 민족주의 운동가들은 대체로 변절, 친일로 돌아서게 되는 계기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예. 국내에서의 독립운동은 상당한 위축을 받게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국외로 특히 만주 지방에서의 독립운동 네. 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를 한번 해주셨는데, 우리 독립운동이, 우리는 이제 그냥 다 독립운동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나름대로 이제 계파들이 좀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정치 사상적인 차이가 네네. 있게 되는 거죠. 예. 왜냐하면, 일본 제국주의를 몰아내는 것이
당면에서는 최우선의 과제이고 그렇죠. 최우선의 의무입니다. 네네. 그런데 일본 제국주의를 몰아내고 그 이후에 네. 새로운 세계, 예. 새로운 세상을 새로운 독립국가를 예. 어떻게 구현해낼 것인가에 대해서는 입장이 많이 달랐겠죠. 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족주의 계열의 예. 독립운동가들, 그 다음에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들, 예. 그 다음에 그 아나키스트, 예. 이회영 선생님과 뭐 김창숙 선생님이라든가 김원봉 선생님과 예. 같은 아나키스트들이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네네. 뭐 아나키스트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시간에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네. 그래서 크게는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의 예. 독립운동가들이 있었다. 그런데 예. 이 두 부류의 독립운동가들은 독립전쟁의 어떤 방법과 지향이 서로 다소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사실 그게 이제 방법적인 부분이지 그 큰 뜻은 다르지 않을 텐데요. 결과적으로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시고 목숨을 바치시고 하셨던 부분에는 이제 분명한 것 같고요. 맞습니다. 약간 방법이나 가는 길의 방향 이런 것이 약간 조금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지금 2014년 대한민국이 남북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아무래도 남쪽에서는 네. 민족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들 독립투쟁, 무장항쟁을 높이 평가하게 되고 예. 사회주의 그렇죠. 계열 그 독립운동가들의 독립항쟁은 좀 외면하려고 하는 예. 이런 그렇죠. 모습이 좀 보이죠. 반대로 이제 북한에서도 이제 그런 모습이 좀 보이게 되는 거고요. 그럼 우리가 익히 많이 배웠던 뭐 김구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은 주로 민족주의 계열의 예, 맞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이시죠. 그렇다고 해서 네.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해 임시정부가 민족주의자들만의 임시정부였다. 이건 아니고요. 거기에도 다양한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들, 그다음에 예. 아나키스트, 예. 무정부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들도 예. 혼합되어서 그다음에 예. 또 독립운동, 독립전쟁, 독립쟁취의 방법도 외교론, 네네. 무장항쟁론, 의열투쟁론 네. 뭐 이렇게 다양하게 통일되어서 움직임이 있었다. 이렇게 그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임시정부가 제대로 우리 대한민국 정부로 그대로 이어졌었더라면 예. 이렇게 남북 분단되고 이 어처구니 없는 논리로 이렇게 서로를 헐뜯고 이러진 않았을 텐데 아쉬움이 예. 크네요. 그래서 그 만주지방 1920년대 후반 30년대에 네. 그 만주 지역의 어떤 항일 독립전쟁 같은 예. 경우에는요. 민족주의 계열 같은 예. 경우에 독립운동가들은 자신의 이름을 우리가 많이 아는 뭐 김자진 장군이라든가 뭐 홍범도 장군이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독자적인 독립군 부대를 편성을 해서 일제에 저항하고 네네. 일제와 무력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힘들었겠네요. 예.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들은 예. 대체로 중국군과 중국 공산당과 연합해서 또는 중국 공산당에 입당해서 네. 싸우게 되는 계기가 있었던 거죠. 방식이 좀 달랐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그렇다라고 하면 중국 공산당에 입당을 해서 중국 공산당과 연합을 했었던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들 어떻게 봐야 되는가, 네.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가의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네. 지금 일단은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역사학자들의 입장은 이런 분들을 좀 평가절하하고 있는 건가요? 역사학자 그 항일 독립운동을 네. 그 연구하셨던 선생님들이 좀 외면한다. 예. 라기보다는요. 네네. 아무래도 남북 분단의 상황에서 예. 그러한 사료라든가 역사적 예. 그 자료들을 발굴하고 검토하는 데 좀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예. 그다음에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그 대한민국이 반공 그렇죠. 그다음에 또 요즘도 뭐 종북이다 예. 이런 것들이 이념에 대한 이데올로기 공세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좀 자유롭지 않은 네. 문제도 있었던 거고요. 사회주의는 일단 무조건 나쁜 걸로 인식되는 곳이었기 때문에 예. 거기다가 중국 공산당과 합작했다 이러면 더더욱이 이제 빨갱이 소리를 예. 듣기 십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만주 지역에는 3,400만의 중국인이 살고 있고 그 가운데 점과 같이 70만 명의 조선인이 살고 있었는데 조선인이 바로 네. 중국의 문화와 삶 속에서 네. 포위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러게요. 어떠한 방법이 어떻게 싸우는 것이 독립을 위해서 정상적이고 합리적이고 타당하고 효율적인 독립운동의 방법이냐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사회주의 계열의 그 독립운동가들은 중국의 혁명을 위해서 네. 즉 다른 말로 하면
중국에서 만주 지역에서 일본 제국주의자들을 몰아내는 것이 조선에서 제국주의자들을 몰아내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돌아가는 것이지만 이것이 결국엔 지름길로 가는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요. 네. 또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서 우리나라 독립 지금 당장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급한데 왜 중국 편에 서가지고 거기서 다른 나라 독립을 도와주고 있냐 이런 비난을 또 받았을 법도 하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분들이 생각하셨던 것이 공공의 적인 거잖아요. 지금 중국하고 한국이 가지고 있었던 공공의 적이 일본인데 공공의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중국과 손을 잡고 또 사실 그 만주 현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조선 국민들을 찾기 자체가 그렇죠. 너무 어려웠고요.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보다 수가 더 많은 중국과 연합해서 좀 싸우는 것이 보다 용이하지 않겠냐 이런 맞습니다. 판단이셨던 말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국 공산당뿐만 네. 아니라 중국 국민당 정부와도 연합해서 그거는 그 민족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도 마찬가지였었고요. 네네네.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만주에서 일제를 몰아내는 것이 네. 조선의 독립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왜냐? 조선에서는 항일 투쟁이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네네. 거죠. 어찌됐건 민족주의 계열의 독립투사들이든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투사들이든 어느 방법이 옳고 나쁘고는 없습니다. 같은 뜻을 가지고 이제 싸우셨던 것인데 단지 방법이 좀 달랐을 뿐이고요. 각계 이제 다른 방식으로 두 쪽 다 본인만의 방식으로 이제 애국을 해 주셨던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 끊임없이 독립운동 세력, 이데올로기, 이념과 사상을 초월해서 통일운동을 하려는, 함께 하려는 운동이 전개되었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네, 그 안에서도. 사실 김구 선생님께서도 독립되고 나서 정말 열심히 이 통일 분단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애를 써주셨잖아요. 맞습니다. 예. 남북협상을 하러 북한에 가서 최고 지도자였던 김일성을 만나게 되는 거죠. 예, 그렇죠. 마찬가지로 상해 임시정부 시절에도 사회주의 계열, 공산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들과 독립운동 세력과 연합해서 공동으로 일본 제국주의를 몰아내고 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헌신하셨던 분이고요. 네네. 참 다시 생각해도 아쉽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만주 지방의 독립군, 그다음에 또 독립 무장 전쟁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제는 독립군을 토벌하겠다라는 것을 명목으로 일본군을 만주 지방에 주둔시키게 됩니다. 그럼 중국하고도 또 마찰이 빚어지게 되겠네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만주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국민당 정부라든가 공산당 정부의 어떤 세력이 미치지 않는 공간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의 어떤 군벌 세력들, 마적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조선인이 만주에 있음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영향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만주에 살고 있었던 대다수 3천만 이상의 중국인 입장에서는 조선인들이 만주에서 살고 있고 그리고 독립운동을 하기 때문에 일본군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또 할 수도 있겠네요. 거기서는. 그래서 실제로 만주 사변 직후에 만주 군벌들, 만주의 마적대가 조선인을 학대하고 탄압하고 조선인의 마을을 습격하는 일들이 아주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 일본 제국주의자들도 그 조선인, 즉 황국 신민을 보호하겠다라는 명목으로 일본군을 주둔을 시킵니다. 헐, 보호는 누가 보호를? 그러다 보니까 그 중국에서 만주 지역에서 그 조선인에 대한 조선인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오해와 편견, 즉 반한 감정이 거세게 불타오르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중국하고 손을 잡고 독립운동을 하셨던 사회주의 계열 독립투사분들께서는 굉장히 좀 곤란하셨겠어요? 그렇죠.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 민족주의 계열 독립운동가지만 알 필요가 없는 거죠. 조선인이 있다라는 게 자신들의 삶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한국인과 중국인의 한중 간의 감정이 격화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해에 있던 만주에 있던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어떤 세력도 대단히 위축이 되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것을 일거에 무너뜨린 분이 바로 윤봉길 선생님. 윤봉길 선생님의 훈코공원 의거로 바로 중국인의 반한 감정을 녹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한 분이 어떻게 그런 상황을 단번에 무너뜨리게 됐나요? 그래서 오늘 주제로 말씀드릴 것이 바로 윤봉길 선생님의 윤봉길 의사의 상해 훈코공원 의거에 대한 것입니다. 이제 갑자기 이걸 윤봉길 의사께서 폭탄을 던지거나 그러지 않으셨을 테고 예. 앞뒤 상황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교과서에 다루지 않는 자세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1920년대에 들어서 네. 그 임시정부 같은 경우에는요. 그 당시 임시정부의 수반으로 선출된 사람이 바로 이승만입니다. 아이고, 예. 이승만 같은 경우에는 외교를 중심으로 독립을 네. 쟁취하자라고 예. 했었고 대단한 패권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요. 독립운동을 자신의 이익, 자신의 돈, 재산을 모으는데 지금 활용했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참. 네. 그래서 그 뭐 파리 강화 회의라든가 이런데 그 막대한 자금을 들여가지고 외교로 독립을 하겠다라고 네. 하는데 결국에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 당시에 뭐 외교가 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예. 그리고 결정적으로 위임 통치 청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약하니까 일제로부터 수탈당하고 식민지가 됐으니까 미국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강대국이 우리를 위임 통치해줘라. 식민지 주인만 바뀌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신채호 선생님께서는요.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는데 이승만은 저자는 없는 나라도 팔아먹었다. 라고 신랄하게 비판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상해 임시정부가 대단히 분열을 하게 돼요. 예, 그랬겠네요. 그래서 결국엔 이승만이 대통령에서 탄핵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도 예. 한번 탄핵을 당했군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2번 대통령 된 사람, 그다음에 2번 다 탄핵된 사람. 유일하죠. 예. 그건 미처 몰랐네요. 예. 그런 일이 있었군요. 예. 그래서 그 상해 임시정부의 네. 어떤 그 활동의 기반, 네네. 그다음에 또 조직력이 대단히 어렵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랬겠네요. 예. 그러다가 네네. 1931년에 네. 일제에서 조작된 만보산 사건이라는 사건이 조작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만보상 사건이요? 예, 만보산이라는 산이 있는데요. 만보산 지역에. 사건이요? 예. 이 만보산 사건이라는 게 뭐냐면 중국 길림성 네. 만보산 삼성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 그 당시 이제 조선인들이 일제 수탈을 피해서 삶의 덫을 마련하기 위해서 만주로 많이 진출하게 되지 않습니까? 땅이 없어요. 그래서 중국인의 땅을 빌립니다. 임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개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수로를 설치를 해야 돼요. 예. 수로를 설치하게 되니까 중국 사람 토지에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공사가 중단이 돼요. 그랬더니 일본군이 무장한 일본 경찰을 동원해가지고요. 수로 공사를 강행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궁금한 거죠. 예. 그래서 수로 공사를 강행하면서 친일 중국인을 시켜서 네. 한국인들이 만보산에서 중국인들의 습격을 받아서 많은 수가 살해당했다라고 하는 허위 보도를 보내게 됩니다. 그럼 이게 중국인들이 마치 수로공사 때문에 앙심을 품고 조선인을 학살한 것처럼. 그렇죠. 이것이 이제 그 조선에 있는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조선 민중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 조선인이 많이 중국인이 많이 살고 있었던 뭐 지금도 많이 살고 있는 인천, 원산, 네네. 이런 데에 대한 중국인에 대한 보복 공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서울, 평양, 인천 등 대도시에서 100여 명의 중국인이 살해당합니다. 세상에 그 오해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에서는 만주나 중국 본토에서는 조선인에 대한 반한 감정이 극에 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 EEJ라고 하는 네. 일본의 그 악의적인 조작 사건이 되는 겁니다. 일부러 그 수로공사를 조선을 도와줄 필요가 없는데 일부러 그런 것을 조작하기 위해서 수로공사 강행을 시켰던 거군요. 그러면 아무래도 조선 민중들의 삶이 위축이 될 거고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독립운동이 위축이 되니까 그렇죠. 그것을 노렸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일제는 만주 침략을 강행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빌미로. 네네. 그래서 유조구 사건이라는 또 조작 사건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예. 바로 뭐냐면 유조구라고 하는 그 중국 그 동북 지방에 있던 봉천. 네. 봉천 철도가 있거든요. 예. 철도를 자신들이 일본인들이 자신들이 스스로 폭발을 시킵니다. 자기들이 셀프 폭발을. 예. 그러고 나서 중국군이 폭파했다. 라고 그러면서 해서 만주 침략을 개시하게 되는 거죠. 조작의 달인들이군요. 예. 그리고 나서 3월 1일 날 만주 정부를 세우게 되는 거고 네. 중국에서 그 청나라에서 쫓겨난 마지막 황제 부이라고 네. 하죠. 부이를 그 허수아비 꼭두각시 황제로 앉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본토하고 만주를 두 개의 나라로 분리를 시키게 되는 거죠. 예. 만주국을 건설하게 되는 게 그때로군요. 예, 맞습니다. 네, 말은 만주국이지만 사실상 일제의 거의 뭐 식민지 국가라고 할 수 있는 국가를 건설을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만주 지역에서의 독립운동, 네. 항일투쟁 자체가 대단한 그 위협을 받게 되는 상황이었고요. 예. 그러다가 또 네. 상해사변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상해사변은 또 뭘까요? 1932년 1월 28일에 일어난 네. 사건인데요. 중국인 불황아를 매수를 합니다. 일제가. 예. 그리고 일본인을 습격하게 만듭니다. 똑같네요. 그 예. 열차를 습격하게 했던 것처럼 예. 자기들이 폭파했던 것처럼. 예. 그래서 사망자가 생기게 됩니다. 일본인을 습격해서 사망자를 예. 그 일본인을 죽이게 되는 네네네. 거죠. 그러고 나서 중국 측의 사과, 가해자 처벌, 네. 그다음에 또 반일 운동을 단속해라. 이런 걸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건 완전히 조작 사건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상해를 침략을 하게 되는 거죠. 야, 똑같은 패턴을 계속 써먹네요. 예. 그래서 이 중국군이 네. 그 30만 명이 상해로 전투에 참가하게 됩니다. 예. 그럼 이겨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당시 일본은 세계 최강은 아니었지만 아시아 최강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10만 명의 병력, 그다음에 전투 비행기 100여 대를 투입함으로써 끝까지 저항하던 중국군을 상해에서 몰아나게 되고 상해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해에 우리 임시정부 있는 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 당시 상해는 프랑스, 미국, 서양 열강들의 조계지. 네네. 즉 그러니까 뭐 치해법권에서 예.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있었습니다. 예. 프랑스 조계지에 상해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는데 네. 당연히 독립운동, 상해 임시정부의 존립 자체도 위협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인의 조선에 대한 반한 감정도 극에 달했고 예. 그다음에 또 일본의 만주 침략, 그다음에 또 상해 침략에 의해서 독립운동도 대단히 위태로운 상황에 이르게 되는 거죠. 네. 이런 상황, 정말 얘기만 들어도 답답해지는 상황을 한 방에 타개해 주신 게 바로 예, 맞습니다. 윤봉길 의사시라는 거. 그래서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네네. 라는 상황이 1920년대, 30년대부터 이제 일어나게 되면서 예. 김구 선생님은 한인 애국단을 조직을 하게 되는 거고, 예. 그 다음에 또 약산 김원봉 선생님께서는 의열단을 조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이것은 예. 특수한 임무를 띈 특무 단체, 네네. 비밀결사 조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애국단하고 의열단하고는 좀 이렇게 활동하는 궤가 조금씩 달랐던 건가요? 활동 방식은 뭐 그렇게 다르진 않았습니다. 네. 다만 누구의 지도를 받느냐에 따라서 예. 물론 김원봉 선생님도 임시정부에 1940년대에는 임시정부에 합류를 하시게 되고요. 그렇군요. 예. 여기 말하는 의열단, 네. 이 의열투쟁인데요. 이 의열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가 되고 열사가 되는, 즉 네. 의를 위해서 장렬히 목숨을 바치는 투쟁을 의열투쟁이라고 하는 거죠. 의열투쟁이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테러하고 엄격하게 분리를 해야 됩니다. 네네. 이 테러는 개인이나 일부 집단이 그 단체와 집단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네. 하지만 의열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예. 민족이라고 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그렇죠. 예. 전략인 거고요. 또한 이 테러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삼는 거죠. 그래서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가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그런데 의열투쟁은 침략의 원흉이나 그다음에 또 공공의 적 또는 식민기관 그런 단체 소수
특정 세력을 목표로 하는 예. 거죠. 네네. 그리고 의열투쟁이라고 하는 정정당당하게 거사의 목적, 이유를 밝히게 되는 거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의열투쟁하고 테러는 좀 다른 겁니다. 예. 근데도 그래도 테러리스트 아니냐, 사람을 죽였으면 뭐 이런 이제 주장들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이거 둘은 너무나도 다른 이 종류의 것이다 이야기를 좀 드리는 겁니다. 예,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제의 가혹한 탄압, 장기간의 투쟁 속에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민족의 독립, 인류의 평화라고 하는 어떤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는 희생적 결단입니다. 윤봉길 의사나 안중근 의사, 이봉창 의사, 김상옥 의사, 김익성 선생님, 수많은 네. 의사와 열사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아니죠.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면 뭐하러 그 목숨을 걸고 하겠습니까? 더 큰 폭력과 더 큰 테러를 자행한 네. 제국주의자들 몰아내는 것이 시대의 요구고 인류의 바람이었던 거죠. 네,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지. 테러리스트다. 이것은 역사의식의 무지를 그렇죠. 떠나서 어떤 용어와 개념에 대한 무지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의열단의 대표 또 이제 주자죠. 윤봉길 의사. 한인애국단. 의열투쟁의 대표, 그다음에 한인애국단의 대표. 한인애국단의 대표. 예, 맞습니다. 예. 윤봉길 선생님입니다. 네. 윤봉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요, 충청남도 예산 네. 출신입니다. 충남 예산 출신이고요. 원래 그 농촌에서 농촌 계몽 운동을 네. 했었던 분입니다. 그리고 일제로부터 농촌 계몽 운동이라든가 구국 운동을 하셨기 때문에 일제로부터 요시찰 대상이었었고요. 예. 경찰서에도 많이 숱하게 예. 다녀오셨던 네. 그런 분이 있지요. 근데 아까도 이야기하셨지만 당시에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단 말이죠. 임시정부도 그랬고 뭐 중국의 우리 조선에 대한 반항 감정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또 임시정부가 위치해 있는 상해까지 일본이 아예 이제 거의 점령하게 된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윤봉길 의사가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또 해결하게 되는 건가요? 예, 윤봉길 선생님께서 우리 오늘 강의의 제목이처럼 장부 출가 생불환이라고 네네. 하는 글을 남기고 중국 망명길에 네네. 나서게 되고요. 그래서 뭐 단동을 거쳐 그다음에 또 상해갈 단동에 도착했는데 차비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세탁소에서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천신만고 끝에 상해에 도착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다가 백범 김구 선생님을 만나시게 네. 되면서 한인 애국단에 가입을 하시게 됩니다. 예.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자신이 거사를 치르겠다. 네네. 예. 그러고 나서 바로 훈코공원 의거를 준비를 하시게 되는데요. 네. 이 훈코공원이 예. 의거가 있었던 날이 바로 1932년 4월 29일입니다. 예. 요 날은 바로 일본 왕의 생일, 일왕의 생일이죠. 보통 소위 이른바 천장절이라고 네네. 하죠. 그 다음에 상해사변 전승기념일이 같이 일어났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상해사변이 아까 이제 그 조작 사건으로 예, 맞습니다. 일본이 이제 상해를 점령하게 된 그게 이제 상해사변이란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이것을 이긴 것을 이제 전승 기념하는 예. 그런 행사와 그리고 이제 생일을 같이 축하하는 그런 날이었고요. 예. 이게 이제 상해에서 예, 맞습니다. 있는 거죠? 예, 상해 훈코공원. 훈코공원. 예. 네. 일본 그 당시 이제 신문에 네. 중국 신문에 일본인들은 일장기와 함께 각각의 도시락과 물을 준비해서 와라. 왜냐면 그 행사가 좀 길었어요. 예. 길었기 때문에 그 일장기 그다음에 도시락을 준비해라. 그래서 신문을 통해서 보도가 되니까 이때가 기회다. 라고 하면서 거사를 결심을 하시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유명한 도시락 폭탄이 나오게 된 거죠. 예. 그 이전에 그 네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윤봉길 선생님께서는요. 야채상을 하셨어요. 배추 장사가 일본 침략의 원흉을 네. 처단하게 된 사건이 되는 겁니다. 참 이게 생계를 유지를 위해서는 이제 채소를 팔고 이렇게 하시면서 생계를 유지하시고
그와 동시에 독립운동을 같이 이제 하셨던 거네요. 예. 네. 그런데 그 한인애국단에서 김구 선생님을 중심으로 훈코공원 의거를 결의를 하셨는데 이러면 이제 그 한인애국단이라고 하는 건 임시정부의 특무조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임시정부의 어떤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예. 그랬더니 많은 그 임시정부 요인들께서 걱정을 하시는 거죠. 반대를 하십니다. 왜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안 좋은데 여기서 이렇게 의거를 하게 되면 네. 만에 하나 실패를 하게 되면 혹 설령 성공을 한다 하더라도 네. 일제의 침략, 일제의 탄압이 극심해질 텐데 더 지금보다 더 심해질 텐데. 심해질 텐데 이렇게 되면 임시정부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것 아니냐. 그렇게 되면 독립운동은 물거품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네. 걱정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김구 선생님께서는 네. 한국인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비밀로 할 것이다. 그리고 조선인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물건은 자체를 지니고 있지 않겠다. 그 다음에 특무공작, 그 훈코공원의 의거를 결행함과 동시에 자결할 것을 명령하였다. 라고 설득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네. 만장일치로 국무회의의 승인을 얻게 네. 됩니다. 최근에 방영됐던 무한도전에서 윤봉길 의사 관련한 이야기가 잠깐 에피소드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예. 저도 그때 뒤늦게 알게 됐는데 도시락 폭탄이 굉장히 유명하긴 하지만 예. 그게 사실 던지신 게 도시락 폭탄이 아니셨다면서요. 그렇죠. 던진 거는 바로 그 물병 폭탄이고요. 네네. 물병 폭탄은 바로 이제 그 침략의 원흉도를 처단할 예, 용도로 쓰였던 거고요. 또 도시락 폭탄은 거사 직후에 자결을 목적으로 예. 만드셨던. 그래서 물통은 다행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원흉들을 향해서 날아가서 터졌는데 예. 도시락 폭탄이 터지지가 않았던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근데 터지지 않았던 건 아니고요. 네네. 터질 기회가 없었던 거죠. 아, 그래요? 던지자마자 주변에 둘러싸여 있었던 일본의 헌병과 경찰, 군인에 의해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바로 예.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게요. 그 윤봉길 의사께서 마지막에 총살당하기 전에 사형 집행 직전에 사형 집행 직후의 사진.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말목에 묶여서 두 팔을 벌리고 눈을 가리고 이마에 총상을 입은 사진이 한 장이 있어요. 네네. 그 다음에 훈코 공원에서 의거 직후 잡혔다라고 추정되는 아사히 신문에 특종으로 실렸던 사진이 있습니다. 양쪽으로 포박당해서 이제 그렇죠. 가는. 그러니까 양쪽 일본 헌병이 그 팔짱을 끼고. 예. 근데 그 두 얼굴이 다르죠. 그래요? 예. 이게 뭐냐면 상식적으로 그 일본 천황생일입니다. 네. 일왕생일이고요. 그다음에 또 전승기념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적국 즉 식민지의 상해의 한복판에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경비라고 하는 건 상상을 초월하는 삼엄함이 있었겠죠. 거기서 폭탄을 던졌다. 그러면 눈 깜짝할 틈도 없이 바로 진압이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윤봉길 의사는 자결할 기회도 상실한 채 일본 헌병에 의해서 무차별하게 구타당하게 되십니다. 네. 그래서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거의 질질 끌려나오다시피 체포가 되십니다. 그런데 걸어 나올 수가 없는 정도로 이제 맞습니다. 맞으신 거죠. 그런데 그 일본 헌병에 체포되었다고 하는 윤봉길 의사의 사진이라고 주장되는 것들은 바로 두 팔로 두 다리로 서서 멀쩡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복장이라고 하는 게 윤봉길 의사 당시 중국 신문 기사라든가 일본 기사에 의하면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중국식 표현으로는 서양식 그 옷차림이었는데 그 체포되어서 두 발로 걸어 나온 체포된 사진에는 트렌치 코트, 좀 긴 코트가 있었던 거니까 양복 위에 코트를 입었었던 거예요. 그리고 얼굴이 완전히 달라요. 이것은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조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상해 훈코 공원 같은 경우에 특성상 진압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본 일본은 대단히 인도적이고 평화적인. 자기들을 이렇게 테러한 사람이라도 그렇죠. 범죄자라도 우리는 이렇게 인도적으로 인권적으로 그렇죠. 보호를 해준다. 게다가 보아라, 일본을 대단히 엄정한 평화적이고 인도주의적인 법 집행을 하는데 이 무례한 폭도가 이러한 일본을 대상으로 테러를 감행한 것 아니냐. 이렇게 국제 여론을
호도하고 조작하기 위한 사건이라는 그 사진이었다는 거죠. 네, 실제로는 윤봉길 의사 그 현장에서 바로 얼굴조차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예. 너무 많이 맞았더라는 예, 그래서 질질 끌려서 나가셨더라는 거고요. 예. 그렇게 해서 윤봉길 의사가 바로 이제 사형 집행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네. 바로 이제 압송이 되게 된 거죠. 그 상해에서 군사 재판을 받게 됩니다. 네. 그런데 군사 재판은 군과 관련된 범죄를 저질러야 군인 네. 신분이어야 재판을 군사 재판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근데 윤봉길 의사가 군인입니까? 아닌데요? 아니지요. 예. 그리고 그 장소가 작전 지역입니까? 아니죠. 위법입니다. 근데 거기서 군사 재판을 받아서 사형 판결을 받으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안중근 의사 때도 그랬지만 위법이라도 왜냐하면 예. 아무리 상해를 침탈했다 하더라도 네. 중국은 일본의 관할 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직접 처형을 목적으로 군법 회의에 회부한 겁니다. 안 그러면 중국에 넘겨줘야 되는 상황이 될 수 그렇죠. 있기 때문에 중국인을 상대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그런데 또 일본 군법 회의 규정에도 예. 군법 회부되는 대상은 현역 재임자 혹은 소집 중이었었던 재향군 혹은 예비군 훈련 중이었던 예. 이런 식이죠. 이런 사람들만 군법 회의 회부가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규정상. 예. 근데 그런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 억지로 예. 직결 처분을 하기 위해서 군법 회의에 갖다 붙인 거군요. 마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전쟁을 벌인 것처럼 일제가 그렇게 호도하기 위한 했다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 일본이 그 아시아를 침략하면서 A급 전범이 14명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300만 명의 전사자가 나왔던 전쟁이에요. 예. 이 제국주의 시기에 예. 그것을 여론을 통해서 반전을 시키기 위해 했던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일제는 이렇게 되니까 상해 임시정부 한인애국단 김구를 네. 완전히 몰아내야겠죠. 잡아들여야겠죠. 그래서 예. 체포령을 김구 선생님 예. 체포령을 그래서 바로 그 무자비한 탄압과 그 어떤 체포 활동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프랑스 조계지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프랑스의 어떤 그 허락 예.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당시 일본 천황께서 그 굉장히 많은 사람들 특히 막 시라카와 그 사령관 시게마스 공사, 노무라 사령장관, 무라이 상하이 총영사, 시게마스 마모루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시게마스 마모루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일본이 그 항복했을 때, 네. 그 일본 그 미국 군함 미주리호에서 네. 그 항복 문서에 조인을 한 A급 전범입니다. 예. 네네. 그 다음에 뭐 아까 시라카와 그 요시노리 같은 사람은요, 상해 일본군 총사령관이었는데요, 상해 훈코공원에서 피격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죽게 되는데, 피 묻은 셔츠가 바로 야스쿠니 신사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천황은 그의 쾌유를 빌었고요, 남작의 자기를 부여했습니다. 그때 후코 공원에서 예. 이제 피격됐던 예. 사람이군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사람들이 비무장 했었던 민간인입니까? 아니죠, 다 아닙니다. 군인이죠. 예. 무장은 일본인이고요. 네, 그리고 삼엄한 무장 그 경비를 뚫고 성사시킨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테러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열 투쟁하고 테러리즘하고는 엄격하게 구분해서 분리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예. 2번. 다음에 보기를 잘 듣고 보기가 설명하는 인물의 이름을 고르시오. 보기. 1908년 6월 21일 충남 예산군 덕삼면 출생이며 호는 매헌이다. 11세 때 덕산공립보통학교에 입학하였으나 1919년 3.1 만세 시위를 계기로 학교를 자퇴하고 오치 서숙에서 한학을 수학하였다. 19세의 나이에 이미 문맹퇴치와 민족의식 고취를 위해 농촌 계몽운동에 헌신하였으나 계몽운동만으로는 독립을 이룰 수 없다는 한계를 인식하고 망명길에 오른 후 백범 김구를 만난 의사는 의열투쟁의 뜻을 모으고 한인 애국단에 가입하였다.
1932년 4월 29일 상해 훈커우 공원에서 개최된 일왕 생일과 상해 사변 전승 축하식에서 시라카와 대장과 해군 총사령관 노무라 중장, 우에다 중장, 주중공사 시게미스, 일본 거류민단장 카와바나, 상해 총영상 무라이 등에게 준비해간 수통형 폭탄을 단상 위로 투척하였다. 의사의 이 쾌거는 곧 전 세계에 이목을 집중시켰다. 특히 중국의 장개석 총통은 중국의 100만 대군도 못한 일을 일개 조선 청년이 해냈다며 감격해하고 종래 무관심하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였다. 또한 한동안 침체일로에 빠져있던 임시정부가 다시 독립운동의 구심체로 역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도 이 일거에 힘입은 바가 컸다. 1932년 12월 19일 일본 가나자와현의 사형 집행장에서 25세의 나이로 순국하고 부군의 길가에 안매장되었다. 1. 안중근 2. 이봉창 3. 윤봉길 4. 이육사 5. 김익상. 이제 사형 판결을 받는 건데요. 예, 예. 군법에서 위법한 군법 재판에서 예, 사형 그렇게 판결을 받게 되신 거고요. 예. 바로 이제 사형 집행이 뭐 아까 총 얘기도 하셨는데 예. 그럼 예. 바로 이렇게 이제 사형 처리가 되시는 건가요? 사형 집행은 바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집행이 되려면 바로 이제 상해에서 네. 사형 집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 그 당시에 중국의 반일 감정 네네. 그리고 조선인의 반일 감정을 예. 이거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중국은 그때 당시 약간 조선인에 대한 반감이 크던 상황 아니었나요? 그것을 한 방에 녹인 사건이 바로 윤봉길 의사의 훈커공원 의거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상해 사변이 일어났는데 중국군 네. 30만 명이 이루지 못한 거예요. 이것을 조선인 청년이 네네. 한 명이서 이것을 그러네요. 이루어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윤봉길 의사의 의거 덕분에 중국의 이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반전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독립운동에 엄청난 탄력을 받게 되는 건데요. 그 당시 그 장개석 예. 중국의 대표지요. 예. 중국군 30만이 못한 것을 조선 청년 혼자의 힘으로 이루었다. 라고 예. 시야를 했고요. 그다음에 윤봉길 의사의 가족에게 유가족에게 위로금을 전달을 합니다. 중국에서. 예. 물론 일제에 의해서 압수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김구 선생님한테는요. 네. 어마어마한 현상금이 붙습니다. 바로 현상금이 6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계산이 좀 가늠이 안 되시잖아요. 예. 그 당시 노동자의 월급이 네. 30원입니다. 이게 몇 배예요? 장난 아니네요. 엄청난 현상금이 걸립니다. 그래서 일제는 윤봉길을 상해에서 사형 집행하는 것을 두려워했었고요. 예. 또 하나의 이유는 윤봉길을 사형 집행한다고 해서 네. 이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제2, 제3의 그렇죠. 윤봉길 의사가 나타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죠. 예. 그러려면 김구를 체포해야 되는 거고 상해 임시정부를 와해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체포 작전이 펼쳐지게 되고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 임시정부의 요인 몇 분이 체포가 되는 일도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더 2차, 3차의 이런 반일 감정 때문에 2차, 3차의 그런 폭동이 일어날 수 있는, 폭동이 아니라 이제 뭐 한일 투쟁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윤봉길 의사의 사형을 좀 이렇게 몰래 빼돌려서 이렇게 그럼 진행을 그렇죠. 하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그 대대적인 탄압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네네. 체포 작전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김구 선생님께서는 좀 미루어서 발표를 하려고 했었던 것을 앞당겨서 발표를 합니다. 훈커우 폭탄 사건의 진실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셔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한인 애국단 김구 윤봉길 그래서 사건의 전모를 만천하에 드러내면서 일제 침략의 만행을 그다음에 조선 독립의 의지, 조선인의 기계를 네네. 드러내고자 하셨죠.
아,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일제는 이제 속된 말로 쫄은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죠. 네네. 그래서 윤봉길 선생을 일본으로 압송, 비밀리에 압송을 하게 됩니다. 아, 잡아놓고도 사형 집행을 못해서 예. 일본으로 이제 모시고 가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형 집행, 네. 가나자와 형무소에서 가나자와 형무소에 사형 집행하는 곳이 원래 없습니다. 그래요? 없는데 일부러 만든 거죠. 윤봉길 의사를 예. 사형시키기 위해서? 예, 그래서 전날 예. 비밀리에 사형 집행 전날 비밀리에 수송 작전을 펼치게 되는데 참. 역을 가나자와 내려야 될 역이 있지 않습니까? 예. 한 역을 지나쳐서 내립니다. 혹시라도 들킬까봐. 아. 제2, 제3의 윤봉길 의사가 나타나서 일제 만행을 폭로할까봐. 네. 폭탄 투척이 두려웠었던 거죠. 예. 예. 아, 그래서 한 역을 지나쳐 가서 거기서 기차에서 내려서 다시 또 몇 대의 차량으로 나누어서 삼엄한 경비를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되는 거고요. 아니 이건 뭐 누구를 보호하는 것도 아니고 사형 한번 시키려고 그 난리를 폈단 말이군요. 예, 맞습니다. 야, 참 그만큼 얼마나 윤봉길 의사를 비롯해서 우리 항일 독립 임시정부 이 투사분들을 일본이 두려워했나. 근데 절실하게 느껴지네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걸 다시 정리하면 5월 25일 날 네. 상해 주둔 일본군 군법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네. 11월 18일 일본으로 호송되어 오사카 감옥에 투옥이 되시고 네. 그러다가 12월 18일 가나자와 육군 형무소에서 이감이 되시고 네. 그리고 그 다음 날 새벽에 예. 7시 30분 가나자와 그 형무소 주변에 있는 작업장. 예. 작업장이니까 이게 공식적인 네. 그 사형 집행장이 아니죠. 거기에서 총살형을 당하십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25살에 네. 젊은 애국자가 순국을 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25살밖에 안 됐어요. 아, 예. 참 정말 꽃다운 나이인데요. 근데 이 주검도 그때 당시에 바로 이제 가족들에게 돌려받지 못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일제 발표는요. 일제는 사형을 집행을 하고 나서 화장을 했다라고 네. 발표를 합니다. 거짓말인 그러나 그것이 거죠? 거짓말이죠. 예, 예. 그 형무소 앞 도로가에 안매장을 합니다. 도로예요? 예.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면서 감시를 하기 위해서 혹시 유해가 네. 우리 조선인에 의해서 아. 송환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럴 그렇죠.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기. 그리고 그 길에 집이 한 채가 있었는데요. 네네. 그 집은 일본 보통 서민이 예. 사는 집이에요. 예. 그런 집에 1920년대, 30년대 전화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오. 그러면 거기에 서민이 네. 전화기가 있다. 굉장한 부잣집 아니면 그때 당시에는 그렇죠. 어려운 일인데요. 그것은 바로 윤봉길 의사의 어떤 유해, 네네. 또 윤봉길 의사를 본받고자 하는 네. 제국주의의 침략에 저항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을 감시하기 위해서 네. 바로 보고하기 위한 용도로 전화가 설치되었고 그러한 인물을 띠고 있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거죠. 그렇군요. 예. 행여나 또 윤봉길 의사의 그 유해를 찾는 사람들이 오갈까 싶어서 얼마나 겁내는지 주검조차도 끝까지 감시를 하려고 했었군요. 그래서 광복이 되고 나서 네. 김구 선생님의 의지로 네. 일제에 의해 안매장되었던 윤봉길 의사의 시신이 국내로 송환되게 되는 계기를 맞게 되는 거고요. 현재 그 삼의사 묘 중에 한 예, 분이 맞습니다. 바로 윤봉길 의사시죠. 예. 그래서 네. 그 이유가 되게 중요한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인의 반한 감정이 네. 해소되면서 반일 감정으로 그다음에 중국과 한국의 조선의 어떤 연합 작전이 더 활발해지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국민당 정부 장개석 주석이 바로 중국군 군사학교 내에 한인 장교 훈련반을 별도로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한중 항일 전선, 연합 전선의 구축에 기틀이 마련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조선인들, 조선인들의 독립군들이 군관학교라든가 한인 특별반, 그다음에 또 입학이 허가가 됩니다. 참
윤봉길 의사의 이 의거 덕분에 굉장한 또 지원군을 얻게 된 셈이네요. 예. 그리고 일본은요. 중국은 5월 5일 날 일본과 중국은 휴전협정, 정전협정을 맺게 되면서 일본군이 결국엔 철수하게 되는 상해에서. 야, 저희가 사실 교과서에서 짧게 배우기 때문에 뭐 윤봉길 의사 도시락 폭탄 이렇게밖에 이제 저희가 잘 알지 못하고 전후에 어떤 효과가 있었고 또 어떤 영향력을 미치게 됐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까지는 미처 잘 배우지 못했거든요. 예. 얼마나 일본이 이 윤봉길 의사를 비롯해서 우리 임시정부를 두려워했는지 참 자랑스럽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윤봉길 의사의 그 훈코공원 의거는요, 단순하게 개인이 한 것이 아니지요. 네네. 조직적으로 네. 한 거고요. 일제 그 무자비한 식민 통치에서 네. 조선인들이 무엇을 갈망하는지, 조선인 청년이 네. 조선 민족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세계 만국에, 예. 세계 만방에 드러낸 사건이었고요. 일본 제국주의의 만행의 어떤 더러운 네. 모습을, 추악한 모습을 온 세상에 드러내게 된 결정적인 계기였다. 그 다음에 또 동아시아 지역에서 항일 무장 투쟁, 일제를, 제국주의를 몰아내는 투쟁의 어떤 경각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네. 면에서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건이 네. 되겠습니다. 아, 참 윤봉길 의사도 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사실 윤봉길 의사 외에도 또 뭐 이봉창 의사도 그렇고 저희가 좀 알아둬야 할 분들이 사실 아주 많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예. 이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씩 좀 같이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또 이봉창 의사가 네. 계시죠? 이봉창 의사도 또한 한인 애국단 출신입니다. 예, 예. 윤봉길 의사와 이제 같은 시기에 예. 일왕의 마차에 폭탄을 던지지요. 예. 안타깝게 실패를 하신 거죠.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네. 실패를 하게 되시는데요. 이봉창 선생님은 그 윤봉길 선생님하고는 결이 다르신 분이에요. 왜요? 평범한 사람이었고요. 네. 뭐 독립운동이라든가 예. 식민지 지배의 어떤 그늘진 면에 네. 대해서 별 생각을 안 하셨던 분입니다. 아, 원래는? 예. 되게 평범하고 세속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변하시게 된 계기는 예, 바로 젊은 시절에 그 철도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나보다 내가 경력이 많고 능력도 있는데 새로운 일본인이 자기 자신보다 높은 직급에 올라가고 네네. 월급도 더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한데? 심한데? 이 차별을 몸소 경험을 하시는 예. 거군요. 그래서 내가 뼛속까지 일본인이 안 돼서 그런 것이구나. 그럼 내가 일본에 가서 정말로 한국 시민으로 살아야겠다. 그러면 일본인처럼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순진한 합니다. 착각에 빠지셨군요. 예. 그래서 일본 드림, 저펜 드림을 꿈꾸면서 일본으로 가시게 되면서 일본인처럼 네네. 조선인인 것을 얘기하지 않고 일본인처럼 열심히 돈을 버세요. 그리고 열심히 사십니다. 네네. 그러다가 일왕 생일이에요. 예. 그래서 이봉창 선생님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야, 내가 조선에 있을 때 고종 황제의 얼굴을 한 번도, 순종 황제 얼굴을 한 번도 못 뵀는데, 이제 한국 시민이 된 이상, 일왕 폐하에, 천황 폐하에 조난을 뵙는 것이 한국 시민으로서의 마땅한 도리가 아닌가? 그때만 해도 엄청난 친일파셨군요. 글쎄요, 친일파라기보단 네. 그렇게 사는 게 마땅했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아침 일찍 네.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입장권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검문을 하게 되는데 걸립니다. 그래서 이유도 모른 채 경찰서에 체포가 돼서 이제 구금이 되는데 그냥 일왕을 보러 갔다가 그렇게 된 예, 거군요. 그렇죠. 예. 그랬는데 거기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다 하루 이틀 만에 다 풀려납니다. 그런데 이봉창 의사만 며칠 동안 이유도 모른 채 구금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왜 내가 잡혔던 거냐 했더니 당신 주머니에 편지가 하나 발견이 됐는데 이 편지는 조선어로 써져 있단 말이야. 조선어니까 이 사람 이거 불량한 선인 아니냐? 이 편지가 바로 이제 그 조선에서 네. 가족들로부터 온 편지였습니다. 네, 근데 그것 때문에 고초를 예. 겪으셨던 거군요. 예. 그래서 이봉창 선생님께서는 뼛속까지 일본인으로 살고자 하여도 나는 불량선인이로구나. 일제의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노력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로구나. 네네. 라면서 그러면서부터 많은 변화, 내적 각성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혈혈단신, 네. 상해로 갑니다. 행동파시네요. 예, 중국으로 갔는데 중국의 상해 임시정부 요인들이 봤을 때 일본 말도 유창하게 잘하고 그 사람이 살아왔던 행적 이런 네. 거 봤을 때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는 스파이 같이 느껴졌을 것 그렇죠. 같은데요. 이거 첩자다. 예. 그래서 김구 선생님께서 두고두고 보십니다. 그랬다가 이봉창 선생님의 네. 어떤 진면목, 진심을 알게 되시고요. 네네. 한인 애국단에 가입을 하시고 의거를 네. 펼치시게 되는 거죠. 이봉창 의사 역시도 이 폭탄을 던지시고 터지긴 터졌는데 이게 뭐 예, 불발이 됐었던 거죠. 네네. 예. 그리고 이제 이분 역시도 결국에는 사형을 집행 받으시게 되고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유명한 사진 중에 김구 선생님이랑 같이 찍은 사진도 예. 있잖아요. 그 사진을 보면은 대단히 해맑게 웃으시지요. 그게 이제 이렇게 의거를 하기 전에 찍으신 바로 거 아니에요? 직전의 사진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폭탄을 주시고. 네. 그러니까 윤봉길 선생님 같은 경우 되게 그 각오, 예. 결의에 찬 예. 어떤 애국지사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면 이봉창 선생님은 정말 순수한 천진무구한 네. 이런 얼굴이었던 거고요. 기꺼이 조국 독립을 위해서 나의 목숨을 기쁘게 바치겠다. 라고 하는 어찌 보면 더욱더 결의에 찬. 네. 근데 그게 뻔히 죽으러 가는 길인 걸 아시잖아요. 그분 역시도.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표정을 환하게 웃으면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게 참 이게 보통 범인들의 마음으로는 이게 참 이해하기도 어렵네요. 예,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네. 칠가살이라는 게 있습니다. 칠가살이요? 예. 예. 칠가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7 네. 부류의 사람은 가능하다. 살해, 죽이는 것이 가능하다. 네. 라고 했는데, 바로 이게 그 임시정부 기관지인 독립신문에, 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뭐냐면, 마땅히 죽여야 할 7가지 대상. 바로 적의 수괴, 예. 매국적, 예. 고등경찰 및 형사, 밀고자, 그 다음에 친일 부호, 예. 총독부 관리, 그 다음에 불량배, 그 다음에 모반자. 이 모반자라고 하는 것은 그 변절자, 718을 얘기하는 거고요. 예. 예. 그리고 김원봉 선생님의 의열단에서도 칠가살이라는 게 내용은 살짝 다른데 예. 거의 뭐 다르지 예.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총독 이하의 고급 관리, 네네. 뭐 군부의 순회, 대만 총독, 매국노, 친일파, 적의 밀정, 반민족적 악덕 지주들 네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죽여도 가능한 자, 그러니까 꼭 예. 죽여야 하는 자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는 건, 예. 이 사람들 외에는 죽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와 맞습니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호해야 할 사람과 네. 처단해야 할 사람을 엄격하게 나누었다라는 거죠. 네. 그 외에도 파괴라는 게 있습니다. 예. 5가지 파괴해야 할 대상. 바로 조선총독부, 네. 동양척식 주식회사, 예. 그다음에 매일신보사, 그다음에 네. 경찰서, 그다음에 기타 일제의 주요 기관. 네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철저히 그 대상을 가려서 민간인들이 아닌 그 적으로 규정돼 있는 자들만 처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걸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셨던 분들이다. 이걸 분명히 예, 맞습니다.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분들 이봉창 의사, 윤봉길 의사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른 분들도 그렇죠. 상당히 많으시겠죠? 윤봉길 선생님하고 이봉창 선생님은요, 김구 선생님의 한인 애국단 네. 소속이었고요. 지금 말씀드릴 몇몇 분들은 바로 이제 약산 김원봉 선생님의 의열단 단원인데요. 네네. 대표적인 분이 바로 김익상 선생님입니다. 김익상 선생님. 예. 김익상 선생님께서는요, 조선 총독부에 폭탄을 투척하십니다. 오. 예. 그 5가지를 처단해야 되는 5가지 중에 하나. 그렇죠. 오파계 제일 첫 번째죠. 예. 조선 총독부. 그 당시 조선 총독부는요, 그 남산에 있었습니다. 예. 통감부 자리에. 예. 그래서 조선 총독부 건물이 아직 안 지어졌으니까 광화문에. 네네. 그랬는데 그 전기 기술자로 위장을 하십니다. 위장을 해서 들어가셔서 그 회계실, 그다음에 네. 또 비서실. 여기 비서실이라고 하는 건 그 무슨 장관의 비서 이런 비서실이 아니고 비밀문서실. 예, 거기에 2차례 폭탄을 던집니다. 그런데 아무도 다친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까요? 원래 그 재판 기록에서 김익상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진술하신 바에 의하면 일제의 사람을 인명에 해를 끼침이 위함이 아니라
일제가 반성하고 뉘우칠 기회를 주고자 함이었다. 라는 거죠. 그래서 폭탄이 두 방이 턱 터지니까 대대 아수라장으로 변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들이 막 헌병들이 막 총독 건물로 막 올라오니까 태연하게 여기는 위험하다. 여기 위험한 곳이니까 이쪽으로 가라. 이렇게 하면서 유유히 어머. 나오십니다. 선수인데요. 예, 그리고 중국으로 가서 그 네. 단장이었던 의열단 단장이었던 약산 김원봉 선생님에게 예. 보고를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육군 대장 다나카를 저격하려고. 다나카는 누군가요? 육군 대장 다나카 네. 간도를 침공하고요. 네. 그다음에 또 경신참변이라고 그 조선인과 조선인 마을을 대토벌하고 학살한 만행을 저질렀는데요. 그때 육군 대신이었고요. 그때 작전 요령이 바로 뭐냐면 간도 불량 선인 초토화 계획. 초토화. 예. 강도 불량선인이라는 건 우리 독립군을 그렇죠. 말하는 거잖아요. 만주에 있는 독립군 조선인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하는. 그게 작전명이었어요? 예. 그것을 작전 계획을 수립하고 총 지휘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다나카 대장을 죽여야 된다. 네. 처단해야 된다. 네.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의열단 단원들이 이제 계획을 하고 이제 네. 모의를 하는데 김익선 선생님뿐만 아니라 많은 의열단 선생님들이 내가 하겠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 한 명만 해야 되는데 여러 명이 하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네. 조금 더 치밀하게 3개조로 나누어서 1조는 이렇게, 2조는 이렇게, 3조는 이렇게 역할을 분담을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누구는 폭탄, 누구는 권총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실패하십니다. 안타깝게도. 그런데 이 실패하는데 보통 보면은 우리가 많은 의열투쟁 가운데서 실패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겠죠. 실패한 것이냐 과연 이것이 이것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애국적이고 헌신적인 투쟁을 통해서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의 만행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것이 성공이냐 실패냐 죽였느냐 못 죽였느냐보다 그것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의열투쟁을 해서 일본 대장 몇 명 죽인다고 해서 요인 몇 명 죽인다고 해서 일제 침략이 중단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렇죠. 일제 침략을 중단시키고 일제를 몰아내기 위해서는 조선 민중의 반일, 네. 그다음에 항일 의지를 고취하고 항일 투쟁을 강화시켜야 돼요. 네네.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1차적인 목적은 요인을 암살하고 요인을 제국주의 원흉을 처단하고 네. 그다음에 또 공공기관을 수탈의 전진 기지와 수탈의 기관을 파괴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네네.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세계에 조선 민족의 독립의 당위성을 네. 알리고 조선 민족의 자주 독립의 의지를 고취시키는 것 이렇다라는 거죠. 예. 다시 돌아와서 예. 일본 대장 다나카가 필리핀을 거쳐서 상해로 온다라는 네.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해 황포탄이라는 네. 부두가 있습니다. 예. 부두에 오는데 저격을 하십니다. 예. 저격을 하는데 아깝게 총알이 모자를 뚫고 갑니다. 다나카가 운이 좋았네요. 아주 운이 좋았죠. 예. 그 다음에 한 발이 오발이 돼가지고 그 당시에 같이 옆에 있었던 영국인 부인의 이게 피격이 되게 되는 네, 거죠. 네. 그러고 나서 1차, 2차, 3차는 다 이제 실패를 하게 돼서 이제 뿔뿔이 그래서 몇 분은 거기서 체포가 당하시고 네. 김 선생님이 도주를 하십니다. 네. 도주를 하는데 일본군 경찰이 쫓아오는 게 아니라 중국인 경찰이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포탄을 하늘에 대고 쏩니다. 경찰에게 쏘지 않고. 예, 그래서 재판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중국인이 무슨 죄가 있느냐. 일본인이었으면 쐈을 텐데. 그렇죠. 예. 그래서 무고한 사람들에게는 예. 무력을 행사하지 않는 것 예. 이것이 의열투쟁의 가장 기본적인 지침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재판을 받으셨는데 재판에서 대단히 의연하게 재판에 임하셨고 예. 그러고 나서 15년형을 살다가 나오시는데 어느 날 일본 고등경찰에 의해서 체포를 당하십니다. 연행이 되세요. 15년 살고 나오셨는데? 예. 뭐 특별한 잘못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는데 그러고 나서 행방이 묘연해집니다. 어머. 그러면 어떻게 돌아가시거나 이랬는지조차가 없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일본 제국주의가 아주 극성했던 시기니까 예.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암살당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상당히 합리적인 의심이고 추론이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게 테러지요.
예, 그럼요. 참 그렇군요. 그리고 또 좀 전해주실 분도 있나요? 강우규 선생님. 우규 선생님입니다. 강우규 선생님. 네. 64세의 노인이세요. 그런데 이제 대한노인단 소속입니다. 야, 이런 대한노인단은 지금 어버이연합 이런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진정한 어버이들의, 예. 1919년 데라우치 총독이 교체가 됩니다. 네. 3.1운동의 어떤 책임을 지고, 네. 그걸 진압을 못했다. 네. 이래서 일본 해군대장 출신의 사이토가 네. 신임 총독으로 부임을 합니다. 예. 그래서 서울역에서 내리겠죠. 네. 그리고 남산 총독부 관저로 예. 향할 때 대한노인단 소속의 강우규 선생님께서는 64세의 나이로 그를 향해 폭탄을 던지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미수에 그치십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사실 얼마나 숱한 이제 시도가 있으셨을까 싶어요. 그 중에서 성공한 사례가 거의 몇 개 안 되는 거고요. 예. 안중근 의사나 윤봉길 의사는 이런 분들은 정말 이제 이게 드문 경우고, 사실 성공하는 것이나 실패하는 것이나 그분들의 마음은 뭐 마찬가지였을 테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예, 예. 그리고 조선인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예, 예. 보이는 조선인들, 길에 다니는 조선인들이 모두 다 폭탄으로 보였을 테고. 그렇죠. 예. 누가 나를 죽일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1928년 같은 경우에는 조명하 선생님께서 네. 일왕, 히로히토죠? 네. 히로히토의 장인, 구니노미야 육군대장이 대만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칼로 찌릅니다. 다행히 그때 죽진 않습니다. 그런데 조명하 선생님께서는 칼에 독을 묻히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1월에, 구니노미야는 죽고 말지요. 그 칼 때문에, 예. 칼에 묻은 독 때문에 이제 서서히 죽게 되는 거군요. 그래서 조명하 의사의 의거를 타이중 의거, 대만 타이중에서 일어난 의거거든요. 네네. 되고요. 미처 몰랐네요. 이재명 의사는, 국민매국노죠. 이완용을 칼로 찔러서, 러시아 황제가 서거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추도식을 네. 명동성당에서 거행하고 나오죠. 그때 이재명 의사께서 이완용을 칼로 찔러서 죽게 되는 거군요. 중상을 입힙니다. 죽는 건 안타깝게. 아니고요? 예. 참. 그리고 모진 고문 끝에 네. 순국을 하시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 다음에 김상욱 의사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네네. 1923년에 종로경찰서에, 네. 이 종로경찰서에 얼마나 많은 애국지사들이 갇혀서 그렇죠. 고문을 당하고 예. 모진 탄압을 받았겠습니까? 이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하십니다. 그리고 도주하는 과정에 시가전을 벌이십니다. 400대 1로. 어머나. 그러고 나서 현장에서 순국을 하시게 되는데 얼마나 많은 총탄이 몸에 박히셨을까. 400대 1이면. 예. 그렇군요. 참. 그 다음에 네. 박지혁 의사께서는 1920년 부산경찰서에 예. 폭탄을 던지시고요. 나석주 선생님께서는 경제 침략의 원흉, 심장부인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폭탄을 던지십니다. 예. 근데 저는 들으면서 참 놀라운 게요. 미처 몰랐는데, 아까 이제 파괴도 되는, 혹은 죽여도 되는, 죽여야 할 사람들로 꼽아놓고 있는 분들, 이 목록이 있었잖아요. 아까 예, 얘기해 맞습니다. 주셨는데, 그 목록에 들어있는 장소, 그리고 사람, 해당하는 사람들을 정말 실제로 죽이기 위해서, 파괴하기 위해서, 정말 온몸을 던져서 다 곳곳을 노력을 하셨네요. 정말로. 예.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전 세계 지구의 역사상 네. 이렇게 치열하고 헌신적인 독립투쟁을 한 제국주의를 몰아내기 위해 항쟁하셨던 네. 그런 사람들은 오직 조선에만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만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거기다가 침략자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사정을 두지 않고 엄격하게 네. 행동하셨지만 선량한 양민들에게는 한없이 관대했었던 것이 바로 의열투쟁이지요. 그쵸. 예, 그래서 침략자와 시민을 구별한다. 네. 예. 그리고 안중근 의사도 마찬가지였지만 총알에 네. 십자로 예. 십자를 새겼잖아요. 예. 그것은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의열단 단원들도 그렇습니다. 총알 탄두에 십자를 새겼었던 거는 그래요? 예. 피격이 됐을 때 총에 맞았을 때 회전력
네. 그걸 통해서 어떤 살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였었던 거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되면 그 총알이 몸 안에서 예. 몸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관통이 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잘못 쏴서 관통이 되었을 때 무고한 시민들이 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이 그러니까 타깃 대상 그 사람만 피해를 보고 다른 무고한 사람들이 튕겨져 나온 총알에 맞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라군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죄가 없는 사람들이 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인도주의적인 차원이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참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서는 감히 그분들의 그릇을 참 다 이해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맞습니다. 너무나도 대단한 분들이시고 이런 분들을 역사야말로 이런 분들이 만들어주신 역사야말로 우리가 교과서에서 몇 페이지가 뭐 상관없이 계속해서 곱씹어보며 배워야 할 우리 역사가 아닌가 생각해요. 그 어느 것보다도 자랑스러운 식민지였지만 그 무엇보다도 자랑스러웠던 우리 한민족의 역사가 아닐까 싶네요. 3번. 다음에 보기가 설명하는 인물은 누구인지 고르시오. 보기. 1898년 경남 밀양에서 태어나 1916년 중국으로 망명해 독립운동에 헌신한 인물이다. 1919년 11월 의열단을 조직하고 부산경찰서 폭탄투척, 조선총독부 폭탄투척, 육군대장 단학가 저격 등을 주도하였다. 1932년에는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설립하고 1938년 조선의용대를 창설하였다. 특히 조선의용대는 중국 장개석 정부가 최초로 공인한 한인민족군대였으며 한중 항일연대투쟁의 결실로 탄생하게 된 것이었다. 한중 항일연대투쟁을 훌륭하게 실천한 이 사람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의정원 의원 겸 한국광복군 부사령, 군무부장을 맡아 광복군을 지휘하였으며 백범 김구와 함께 임시정부의 최고 지도자였다. 1. 김원봉 2. 장준하 3. 조소항 4. 김규식 5. 여운형. 네. 오늘 방송 장부 출가 생불한 22번째 강의를 함께 했는데요. 오늘 강의 마무리 해주시면서 해주신 말씀 있으실까요? 예, 오늘 수업의 마무리는요. 네. 윤봉길 의사께서 장부 출가 생불환이라는 유서를 남기고 가족에게 남기고 떠났을 때, 근데 마지막에 자식에게 강포에 쌓인 두 아들에게 강포에 쌓였다고 하면 굉장히 어렸죠. 젖먹이 아이들이죠. 두 아이에게 보낸 편지를 읽어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희도 만일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선을 위하여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 태극의 깃발을 높이 드날리고 나의 빈 무덤 앞에 찾아와 한 잔 술을 부어놓으라. 그리고 너희들은 압이 없음을 슬퍼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참 너무나도 큰 아버지를 둔 이 아이들이 얼마나 잘 자라셨을까도 궁금하네요. 하여튼 우리 의열단에 계셨던 분들을 비롯해서 우리 의열투쟁 해주셨던 우리 독립투사들의 뜻을 오늘 다시 한 번 더 기리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런데 좀 안타까운 일이 하나 있는데요. 박근혜 정부의 그 초대 대변인이었죠? 윤창중 씨. 예. 자기가 윤봉길 의사의 후손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죠. 후손 아닙니다. 그랬습니까? 후손 아니고요. 네네. 윤봉길 의사의 후손은 지금도 열심히 윤봉길 의사의 뜻을 받들어 살고 있습니다. 네. 같은 윤 씨라고 이렇게 막 갖다 붙이고 그러면 안 되죠. 네. 아무튼 오늘 22번째 강의 장부 출가 생불환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도 강의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